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영문제연구소입니다. 명탕조미호 채널에서 올라가게 될 2회차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회차 재수생편에 이어서 2회차는 이제 현역분들 대상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저번에 병홍 조교로 있었지만 이제 닉변을 해서 감자 조교로 오게 된 사회자 감자 조교입니다. 조교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수능 보고 현역으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춘식 조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시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람다 조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수능으로 수도권 의대 진학한 징징 조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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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에 이어서 혹시 수능을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 입시를 하셨을 때 수능을 보셨을 때 수시로 혹시 가셨나요? 정시로 가셨나요? 저부터 네네. 하면은 저는 정시로 갔고요. 네, 그때 22학년도 수능 보고 성적이 제가 국어, 미적분, 영어, 그다음에 물언, 화투 이렇게 봤는데 네네. 백분위가 98, 만점 3등급 98, 94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 파이터셨군요. 네, 그죠. 뭐 의대도 붙었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아예 생각이 없이 그냥 원서만 쓴 거라서 네. 그냥 안 갔고, 네, 원래 목표했던 대로 좀 물리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의대를 그래도 갈 법도 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신 건가요? 네, 애초에 입시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워낙 확고했었어가지고 네, 의대는 그냥 합격증용으로 그냥 원서만 쓰고 안 갔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시는 아예 포기하셨었나요?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으셨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네. 하겠지만 그 전까지 성적이 되게 낮았는데 갑자기 처음엔 내신 준비로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 성적이 확 올랐었거든요. 근데 내신 성적 올린 게 아까워서 그래도 뭐 챙기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고2 2학기, 고3 1학기 좀 챙겼었는데, 근데 뭐 그 전에가 워낙 망가졌었어가지고 그냥 다 광탈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능은 이제 국어 100분위 96에 수학 99 그리고 영어 2등급에 탐구 2개 다 100분위 99로 마무리를 했고 과목은 언매 미적 그리고 물리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전 이분이랑 다르게 의대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뭐 저도 네, 뭔가 그러면 정시로 가셨었나요? 네, 저도 정시로 갔습니다. 그럼 수시는 아예 포기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제 주전공의 좀 변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제가 과세특을 굉장히 잘 챙겼다고 생각해서 막 4등급으로 스카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때 좀 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진 않았었습니다. 결국에 1학종을 넣었는데 수능 다음날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준비는 하셨다. 네, 준비는 이런 했었습니다. 말씀이군요. 저는 정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혹시 정시로 갔다면 혹시 정시 등급이나 아니면 점수 때 100분위로 혹시 공개 가능할까요? 국어를 3개 틀렸고요. 수학 하나, 지구과학 하나 틀렸습니다. 전 과목에서 그렇게만 들으신 거죠? 네, 100분이 혹시 100분위가 네, 25학년도가 이제 수학이 조금 쉽게 나와서 수학은 99였고요. 네. 국어가 98, 물리가 98이었나 99였나 만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지구과학은 98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과목에서 5개 들으셨다. 현역으로 이야.
현역을 정시로 갔으면 수시는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수시도 3학년 1학기까지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한 1.7 정도였고, 이야. 우와. 네. 그럼 수시도 쓰셨었겠네요. 네, 수시도 그 납치가 없는 전형만 골라서 이제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사실 제가 뭐 노력한 건 없는데 그냥 뭐 벼락치기 정도만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제가 공부를 아예 놔버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냥 진짜 못했습니다. 그때 막 전교생이 저희가 중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100등 아래였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정도로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또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그냥 뭐 내신 시험 그래도 시험 공부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게임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한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막 공부 시작하고 그냥 이 정도로 챙겨서 내신은 다 망했었고 네 그랬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성적을 급격하게 올렸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기가 엄청 힘들었을 텐데 네. 뭐 엄청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공부를 진짜 공부만 해야겠다 뭐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직접적인 동기는 우선은 제가 그 고2 기말고사가 고2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였냐면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개발자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걔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실패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의 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거를 되게 감명 깊게 봐서 저도 이게 되게 멋있다. 저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정도로 뭔가 그 전까지는 노력을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다는 걸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네, 해서 그때 그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엄청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게 말만 들어도 느껴지네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걸 따라잡았는지 뭐 그런 어떻게 자세히 따라잡았는지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람다 주기님은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제가 좀 너드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전교 석차는 막 두 자릿수였던 적이 드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높은 성적이었던 적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엔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막 내신 7등급, 8등급 맞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공부는 이제 저도 확고한 꿈이 있었다 보니까 한번 그 고려대학교 제가 가고 싶은 과 정시 등급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1등급에서 2등급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가 등급이 평균 등급이 4등급이었거든요. 수학은 5등급이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완전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람다 조교님의 그런 동기부여는 그 구체적인 뭔가 목표, 그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시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그 제가 원하는 학과의 평균 등급이 제 예상보다 너무 높았다. 그거지. 충격이 돼서 그렇게 아니 근데 거기서 충격을 먹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네, 다음
원래는 사실 그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 대치키드 비슷한 삶을 살았었어요. 대치키. 네. 그 흔히 이제 동네 반편성이 있는 수학학원에 들어가서 영재고 대비부터 대충 경시 대회니 뭐니 그런 학원 여러 개 구르는데 솔직히 그때는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무슨 부모님께서 제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시키신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대충 그렇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학원들 여러 개 구르다가 결국 중3 때쯤에 그냥 일반고에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입을 포기하고 그때 이후로 일반고에 갔는데 사실 그 전에도 사실 내신 대비 되게 착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열심히 안 했던 친구였어서 그래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내신도 막 3등급 여러 개 맞고 그런데 이제 동기부여는 그냥 맹목적으로 서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일단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른 과목도 조금씩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 1차에 떨어진 걸로 봐서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자마자 정말 정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정시에 올인한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이었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쭉 유지를 해왔던 성적이었나요? 사실 그 학년이 지남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력 향상이 있었긴 할 건데 상대적인 표본을 비교를 하자면 전교 내신 석차나 모의고사 100분위 정도는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셨군요. 좀 원래 잘하셨다는. 원래 잘하셨군요. 네. 자,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현역분들로 가셨으니까 학교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재수생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춘식 조교님은 혹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을 테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없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떻게 공부를 주로 하셨어요? 우선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버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일과를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일단 8시 40분까지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그 집 앞에 오는 8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딱 맞춰서 갑니다. 8시 40분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고 그냥 안 듣고 자습해도 되는 수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이게 들어야 되는 건 듣고 뭐 자습할 땐 자습하고 하면서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한 5시 정도 되고 그래서 다시 독서실까지 버스 타고 가면 독서실에 5시 반 정도에 항상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그래서 5시 반부터는 딱 독서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리고 그다음에 카페인 음료 하나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희 동네 독서실 영업 시간이 그때 1시까지였는데 1시까지 그냥 들어가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 같은 것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에 딱 나와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집에 올 때 걸어오는데 그럼 1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시 반에 집에 와서 저녁 차려 먹고 바로 잡니다. 그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고 이거를 매일 반복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5시 반부터 네. 독서실이 5시 반이면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네. 거의 5시 잠깐 몇 시간이야? 7시간 반을 네. 가만히 그냥 계속 그죠. 앉아 있었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집중할 수가 있나요? 7시간 반을? 사실 7시간 반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거는 좀 힘든데요. 네. 중간에 뭐 좀 지칠 때도 있고 집중이 끊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집중이 끊기는 이유가 좀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딱 그 들어가기 전에 카페인 음료 챙겨갔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반 캔 정도 마십니다. 그러고 딱 15분 동안 자요. 엎드려서. 딱 그 유튜브에 보면은 네네. 그런 거 있거든요. 막 그 스폰지밥 15분 알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분 지나면은 막 뭐지 뚱이가 막 그 막 엄청 막 두드리면서 깨워주는 그 소리가 나는 알람이 있어요. 이어폰 딱 꽂고 그거 그냥 15분짜리 알람 틀어놓고 네. 그냥 딱 15분만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은 딱 카페인 효과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그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극악의 효율로 하셨네요. 극악이 아니죠. 극강의 효율로. 극단. 네. 와, 7시간 반을 나오지도 않고 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2 여름방학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 그러니까 고2 1학기 내신 성적이 거의 한 4, 5등급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사니까 바로 그냥 전교 1등까지 와. 성적을 올렸고요. 내신으로 일단. 네, 그다음부터 고3 때도 성적이 꾸준히 올라서 네, 지금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용담 듣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 독서실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학교에서는 사실 짜여져 있잖아요. 그 교실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방해 요소도 되게 많고 네. 어떻게 학교에서는 시간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학교에서는요. 우선은 고3 때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고3 때는 일단 제가 내신을 그렇게 막 열심히는 안 챙겼고 왜냐면 일단 뭐 고3 1학기 때는 그 내신 시험을 보는 게 어차피 3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어, 영어, 수학만 보는데 수학은 그냥 정시 공부하면은 알아서 챙겨지는 거고 국어랑 영어도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막 챙기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럼 학교에 가서 사실은 수업과 관련 없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그걸 허용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단 허용을 해주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고3 때 체육 선생님은 그 체육관 가서도 그냥 공부할 사람 공부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근데 전 체육 시간마다 그냥 공부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절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딱 그 수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킬러, 그러니까 기출 킬러나 뭐 아니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그 전 쉬는 시간에 외우거나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책 쓸 교과서에다가 약간 메모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 킬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고민하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막 쓰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외워두면 그냥 수업 시간 중에 다른 교재를 펴놓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 수업에 교과서를 펴놓고도 그냥 사실 수업을 안 듣고 제 머릿속으로는 그 문제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수업 시간 한 50분 동안에 한 2문제 정도를 와.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람다 주기님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뭔가 정시 파이터들은 사실 다 비슷하긴 하기 때문에 춘식조교님이랑 그렇게 다른 게 있진 않은데요. 제가 춘식조교님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를 하셔도 전 안 들었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자습하는 것보다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학이랑 사탐을 위주로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과탐을 위주로 했던 이상한 역사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사탐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 같은 거를 제가 싫어하는 수업, 전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영어 시간에 사탐 문제집을 들고 가서 막 풀어요. 개념을 외우고 개념을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하고 한 페이지 정리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수학 선생님들이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했던 조언이
정시 공부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가 흔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학 수업을 열심히 듣고 네, 싫어하는 수업에 이제 정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병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가 좀 단조로웠는데요. 저는 학교에 가서 이제 말한 대로 수업 시간에 뭐 안 듣든 듣든 어영부영 보내고 그 다음에 야자를 했었습니다. 야자와 수업 끝난 그 시간 사이에는 2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는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자기가 오늘 본 문제 같은 거 토론하고 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야자가 한 10시 정도에 끝나면은 그냥 바로 집에 가서 네, 뭐 유튜브 보다가 잤어요. 그러면은 거의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뭐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공간의 구획을 중요시하거든요. 지금도 자취를 하고 있는데 자취방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취방은 노는 공간입니다. 뭐 술 먹거나 공부를 하려면은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요. 왜냐면 이 뇌라는 거는 무의식이 장악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뭔가 집이 싫어질 것 같다?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놀면은 학교에서 계속 놀게 된다? 예,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어서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집에서는 놀기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좋네요. 딱 그 시간들을 활용을 잘하셨군요. 막 치열하게 하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막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막 김밥 먹으면서 했다든지. 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저희 학교에 과학 중점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애들이 막 그 오타쿠스러운 게임을 해요. 그런 거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전 치열하진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더 집중 있고 밀도 있게 하려고 노력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전 집중 시간이 오래 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 칼같이 놀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점심 시간 관련해서는 제가 네네. 드릴 게 있는데 그 저는 고3 때 점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점심 시간이 저희 1시간이었거든요. 1시간이면은 고3이 일단 급식을 제일 빨리 먹기 때문에 급식을 얼른 먹고 딱 오면은 한 30분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 30분 동안 이게 사실 좀 뭐 하기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학 탐구 실무 하나 보는 시간이 딱 30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반에 또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 저랑 같이 그 물리 원 선택한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4-5명 모였거든요.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점심 빨리 먹고 학교 자습실로 가가지고 딱 30분 동안 같은 실무를 매일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5교시에는 자연스럽게 그럼 그 실무 그냥 다 같이 오답하게 되고 그거로 푼 문제들 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점심시간을 활용했었습니다. 저도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반장으로서 한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수업이 한 8시 반쯤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선생님께서 이제 아침 그 정비를 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학교 일찍 오는 애들이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자 저희도 탐구 과목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풀게 했거든요. 그래서 탐구 1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풀게 하고 탐구 2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난 후부터 야자 밥 먹기 전까지 하도록 하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과목이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는 토론을 못했네요. 하게 했다는 게 그 모의고사를 다 같이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모의고사를 다 같이 시간 재고 풀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좀 되게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그 일단 규칙적으로 한 6시 50분에서 7시 정도에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하면 딱 8시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학교 문을 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딱 8시에 도착하면 이제 그 8시부터 아침 그 1교시 시작할 시간까지 그때 자습 시간에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 공부요. 네. 왜냐면 그때가 이제 또 아침에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이제 뭐 내신을 챙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수업도 있었고 뭐 아닌 수업이나 뭐 체육 수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눈치 봐가면서 이제 좀 적은 집중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좀 그나마 이제 적은 집중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수학 공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사실 푸는 게 공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빠르게 하나씩 한 문제 한 문제씩 야금야금 푸는 게 그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점심 이후로는 그 좀 졸리면 탐구 좀 꺼냈다가 했던 것 같고요. 5시에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밥 먹고 빠르게 독서실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온전히 제 시간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그냥 부족한 걸 알아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수학을 많이 하고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서 통으로 제가 쓰는 시간에는 주로 국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수학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시간 활용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라서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게 다른 소음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가장 집중하기 쉬운 게 확실히 수학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완전 시간을 엄청 칼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 이제 학교에서는 인강 같은 걸 사실 많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습할 시간을 학교에서 확보를 하고 보통 학교가 끝나면 인강을 듣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인강이나 학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다라든지 그런 팁 같은 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방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저는 그 고3 파이널 기간 말고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강으로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인강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강의 시청은 독서실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뭐 사실 인강을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같은 것으로 예를 들면 사실 전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강의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고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더 길었고 그 다음에 전 또 되게 여러 교재를 풀기보다는 교재 하나를 이렇게 계속 회독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똑같은 강의를 계속 찾아볼 필요는 또 없거든요. 전에 메모해둔 거 바탕으로 제가 이번엔 어떻게 했나 그런 거 비교만 간단히 하면 돼서 그래서 인강 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주로 독서실에서 다 시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거는 솔직히 인강이 많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또 화작이었거든요. 화작이었어가지고 사실상 전 독서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게 크게 의미 있나 싶은 생각이 있고 문학만 어떻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어서 근데 그런 거는 주로 문학 개념 강의 같은 거 주로 방학 때 그냥 독서실에서 좀 공부하고 인강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기 중에는 사실 국어 인강을 볼 일은 전혀 없었고요. 네, 과탐 같은 것도 사실 그냥 개념 강의 볼 때나 인강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그다음 문제 풀 때는 강의가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냥 방학 때로 몰아서 방학 때 최대한 이렇게 끝내 놓으면 학기 중에는 네, 인강을 보게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인강은 간간히만 활용을 하는 느낌으로. 네. 람다주기님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네, 저도 과목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강의를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계속 이 지문, 이 단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놓친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강의에 의존하지 않은 측면이 컸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수능에서 문학을 7개 틀렸습니다.
공부를 해야 해요. 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문제 하나하나에 할애하는 시간이 측면이 컸지만 전 수학은 제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정병호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보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강의를 못 볼 시간은 강의를 못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태블릿 PC를 펴고 그냥 봤어요. 네, 또 뭐가 있죠? 네, 저는 수학 학원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했고 다른 과목은 파이널 기간 때만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기간 때만 했었는데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단과 수업을 국어, 수학, 탐구 다 이제 한 요일에 몰아서 다녔고요. 제가 집이 강남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렇게 했었고요. 내신 대비 할 때 동네 학원 잠깐 다닌 것들 빼고는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학원이 자습 시간에 되게 방해되는 느낌이라서 학원을 가야 한다 그럼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 있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학원이라면 뭐 얼마든지 다녀도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갇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독서실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딱 일주일에 하루만 학원을 갔습니다. 비슷한 얘기군요, 다들. 이게 확실히 다들 그 확실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동기가 강하면 학원이 주는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 호쌤은 그때 그럼 호쌤 단과를 들으신 건가요? 네 저는 강케이부터 들었습니다. 아, 현강은 파이널 시즌. 네. 인강도 그럼 그 전에 원래. 인강은 이제 혼자서 미적분 기출 풀면서 그 프로메테우스랑 원솔멀텍 그런 걸 되게 도움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미적분에서. 약간 보충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만 하자면 이게 사실 듣기에 따라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약간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 좀 강의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현실적으로 그 학기 중에는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방학 때 몰아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지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것도 자습 시간에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강의 모르는 건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그 소위 말하는 인강의 실전 개념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마다 있잖아요. 저 그거를 4종류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다 방학 때 몰아서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하지만 최대한 방학 때 몰아서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뭐 혹시 병호쌤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그죠. 4개 중에 사실 제일 마지막에 들었는데 네. 네 가장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호쌤 강의를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혹은 뭐 호쌤 강의 활용법 뭐 알게 된 경우로 제일 좋았던 것 뭐 이런 것들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 개념 강의 4개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들었는지? 뭐 삐삐 해가지고 뭐 아, 땡땡땡 땡 뭐 이렇게 네네. 해도 되고 만약에 뭐 네, 말씀하시되 저희가 나중에 자를 수도 있으니까 아,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님의 네네. 처음에 그걸 들었고 그거를 처음에 5번 5회독했습니다. 아니, 이게 반복을 되게 네. 중요시 하셨군요. 네, 네. 그걸 고2 때 주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그것도 고3 때 듣고 네네. 그 다음에 선생님의 네. 이것도 고3 때 여름 그 겨울방학 때 네네.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듣게 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호영운제 선생님의 에이스 오브 베이스. 그게 진짜 명강인데 네. 그걸 제가 마지막에 듣게 됐거든요. 네. 듣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제 친구 중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항상 잘하는 친구였고 선택 과목도 저랑 정확히 일치했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하던 친구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친구는 또 저와는 다르게 공부를 꾸준히 해온 친구여서 제가 공부 시작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 공부 어떻게 하냐, 강의 뭐 듣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겨울방학 때 이거 이 호영 문제 이분들이 좋다. 이거 왜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추천을 하길래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 두 명이지? 그래서 왜 두 명이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예. 일단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타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네, 아니었으니까 정말 좋다고 하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네 번째 들었던 건데 근데 네,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네 개 중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에이스 오브 베이스 강좌 그다음에 그 당시 패스파인더 기출 강좌 지금은 병호쌤의 원소울 멀텍이랑 병훈쌤 패스파인더로 분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 두 분 선생님의 기출 강좌 개념 강좌 이 두 개가 정말 제 수학 실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네, 특히 1등급 커트라인 정도 실력에서 만점까지 올리는 데는 거의 그냥 그 두 강좌가 역할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일 좋았던 강좌였습니다. 그 두 강좌가 다른 강좌에 비해서 네. 그 두 강좌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너무 새로웠다. 이 선생님들의 말하는 풀이 방식이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개념 강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를 다 들어봤는데 그 네 개나 들었었는데 네. 넷 중에 제일 일단 풀이가 깔끔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다른 분들 풀이도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깔끔함이 있지만 근데 그 깔끔한 풀이 속에서 체계성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잘릴 것 같아서 아니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이 사실 사교육 시장에 네네, 어떤 그 장사를 위해서 맞아요. 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스킬 같은 것들 맞아요. 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저희 선생님 강의에서는 그런 군더더기가 없고 그냥 체계적으로 개념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맞아요. 네, 라는 그 강조점 그게 일단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기출 강좌 이게 진짜 좋은데 어떤 점이 좋냐면 제가 사실 다른 기출 강좌도 들어보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을 들어봤는데 근데 그것도 들어봤고 뭐 사실 다른 땡 선생님의 또 조금 들어봤어요. 조금 그건 다 듣진 않았고 네네. 조금 들어봤는데 근데 되게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 기출 강의는 되게 기출을 일단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주제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발전될 여지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A 풀이, B 풀이, C 풀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하는 거는 어떤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변형이 됐을 때는 뭐 B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기출 분석 강좌라는 그 성격에 가장 부합했던 강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특히 이제 킬러 기출들을 분석하는데 되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력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사실 저희 선생님들 기출 강의가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 그 플레이 타임이 되게 길어요. 맞아요. 한 문제당 막 그 당시 한 30분, 40분, 1시간 가는 맞아요.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제일 긴 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거를요. 그 하루 일과 중에 문제를 풉니다. 풀고 고민을 막 해봐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언제 보냐면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밥 먹을 때 한 문제씩 보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같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킬러 문제 풀이 있잖아요. 그 해설하시는 영상 그거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보면은 그냥 시간도 그냥 잘 가고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고 약간 고민을 미리 다 해본 채로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머리에 있는 채로 그냥 네. 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아,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저희 선생님들 기출 분석 강의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입시를 다 마치고 대학교에 있는데 저는 아직도 챙겨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세요. 아, 네, 정말 정말 좋은 강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사교육 시장에서 이것도 잘릴 수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저도 느끼기엔 어쩔 수 없이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해서 본인만의 방식, 본인만의 풀이를 어느 정도 뭔가 좀 더 특출나게 보이게끔 하는 무언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 선생님은 정말 운용될 수 있는 방식들을 채용을 하시고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어느 문제를 만나도 그냥 일관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AOB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눈이 뜨였습니다. 그냥 그죠. 네. 처음에 첫 강의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였어요. 다항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뭐 가르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을 이렇게 세운다고? 뭐 정점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네. 컬처 쇼크가 왔었던 기억이 있네요. AOB가. 맞아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다 주기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 이제 뭐 호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감자조교님과 순식조교님이 호용 문제 시절에 들으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병호 선생님이 단독 런칭하셨을 때 들은 세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동네 학원 선생님께 정병호 선생님을 추천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고3 강의를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조금 작은 학원가가 있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우리 학원가에 막 대성마임의 막 강사가 막 강대 K를 주고 막 현장 강의 그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선택지가 두 개 있었어요. 그 학원에 있는 서울대 전담반에 갈 것이냐 아니면 정병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것이냐. 근데 서울대 전담반의 강의가 너무 끌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람다야, 너는 개념이 아직 덜 잡혀 있다. 너가 비록 뭐 문제들을 풀어내는 감각은 좋지만 너는 수학을 되게 급하게 시작한 만큼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한 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저도 그 말에 혹해서 정병호 선생님의 강의를 쭉 듣게 됐고요. 저는 현장 풀커리를 탔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좋았던 지점은 프로메테우스 강의가 정말 좋아요. 프로메테우스 강의를 들으면은 첫 페이지를 펴면은 뭔가 좀 어이없을 정도로 쉬워요. 뭐지? 대성마이맥에서도 이렇게 막 고땡땡 같은 문제를 풀린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정병호 선생님의 완전 기초 강의를 듣진 않아가지고 프로메테우스부터 시작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뭐 실전 개념 강좌니 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첫 페이지를 봤을 때 나도 풀 수 있잖아 하는데 한 4주 정도가 지나니까 2019학년도 가형 30번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느꼈던 거가 이 선생님은 정말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기본 개념만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능력이 정말로 탁월하시구나. 그래서 전 사실 학원에 의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병호 선생님의 강의만은 파이널로 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세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지인 추천으로 호쌤을 알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음
저는 그 정병원 선생님은 일단 그 대성마에게 아무래도 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유명한 수학 강사 그 정도로 알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제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들에서 정병원 선생님을 수강할 경우가 은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겨울 방학이 돼서 저는 미적분을 기출이랑 그런 심화 학습을 그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출만 진짜 한 3번은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그때 원솔 못해 계속 돌려보고 그 지금은 없는데 정병원 선생님 강의도 이제 그때 엄청 많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그거 복습할 때 그거 다시 볼 정병원 선생님 원솔 못해 미적분 편을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그 미적분에 대해서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게 느껴져서 그 이후로도 이제 겨울방학 이후로도 정병원 선생님 강의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반복 학습을 하셨군요. 확실히 기출이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쌤만의 뭔가 차별점이 있던 게 있어요? 다른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있나요? 근데 다른 강의도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호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때 제가 느끼는 문제 난이도가 확 나아졌습니다. 호쌤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흔히 이제 그 계산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풀이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그 어쨌든 답을 바로바로 낼 수 있게 하는 찾는데 집중하는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화려한 풀이가 많잖아요. 네. 그 뭐 스킬 뭐 이런 것도 뭐 대치동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그냥 그 본질에 집중하는 선생님 강의가 그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를 혼자서 풀 때도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게 호쌤의 매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일단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게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 문제를 한 80% 정도 풀었을 때 답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그 어느 길을 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 이걸 생각하는 것과 그 길을 모른 상태로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실전에서 심지어 그죠. 그게 빛을 발하죠. 그죠.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풀어야겠다. 이게 어떻게든 답은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네. 근데 결국 진리는 전공법의 지름길이다.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험장에서 내비게이션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죠. 저희가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빠르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도착은 할 수 있잖아요. 스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네, 수학에는 그냥 계산을 빠르게 하는 잡기술 정도로 있을지 몰라도 풀이를 크게 단축하는 스킬 이런 거는 너무 그 애드혹 그러니까 특수한 풀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를 쓰신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빨리 통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그게 교과서에 있었겠죠. 근데 뭔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들인데 물론 그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근데 그거를 익히는 것보다 가장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그냥 여러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통하는 풀이를 먼저 익히고 그 위에 이렇게 스킬을 좀 쌓아가는 식으로 하는 게 확실히 저도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어느새부턴가 이게 사교육 시장에 밑바탕이 깔리고 스킬이 깔리는 게 아니라 스킬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답을 내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도파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 나니까 이게 듣고 저 같아도 듣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고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듣게 되는
게 이 지금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출제자가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스킬을 쓴다거나 사실 교수님들은 정석으로 푸실 거예요 웬만해서. 맞아요. 그 출제자 의도가 이제 출제자 의도라고 들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출제자인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네. 출제자의 의도는 수능은 본질적으로 뭐 일단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출제자 의도 교과서를 잘 안다. 그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다음 이제 주제는 저 때부터인가요? 점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컨텐츠의 홍수다. 네. 지금 이 엔제니 뭐니 예전에는 뭐 기출과 수특 뭐 이런 종류의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막 이것저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변형이 낳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문제들을 평가하게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사실 제일 뭔가 지금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춘식 조교님부터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 때도 되게 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만점이 목표라면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은 그 수학 문제를 만들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최근 입시에 대해서도 최근 수능 수학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출을 빠짐없이 분석해서 체화할 것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저는 8월 달까지도 기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기출 봤던 거 계속 보고 제가 이해 못한 지점이 있었나 계속 생각하고 계속 다시 돌려보면서 8월 달까지도 계속 기출 강의를 들었었고요. 네.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기출을 빨리 끝내고 뭐 NG에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기출 뒤늦게 하면은 좀 불안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 100그루를 베야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은 2시간 안에 예를 나무 100그루를 베야 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 한 20분 동안 나를 갈고 남은 1시간 40분 동안 이게 100그루를 이렇게 벨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오히려 한 1시간 30분 동안 도끼날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은 30분 동안 그냥 손쉽게 나무를 베는 게 저는 더 훨씬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좀 안정적인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기출 공부, 개념과 기출 공부라는 것이 결국 그 도끼 날을 가는 과정인 것이고 좀 더 안정적인 실력을 쌓는 데는 그만한 재료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게 기출 킬러를 계속 보면서 그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면 결국에 그 다음에 어떤 엔제나 실모나 이런 걸 푸는 데 있어서도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풀면은 당연히 그냥 별로 날이 갈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었을 때보다 한 문제 이상 고민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풀어낸 문제들은 또 강의를 또 새로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도 시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역 때 그 엔제 풀었던 게 저희 호영은재 선생님의 딥마인드 3권 수원수투 미적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이땡땡 선생님의 문제 땡땡땡땡 네네. 그거 수학 2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땡땡 선생님의 그 당시 이제 킬러 미적분 킬러 엔제가 하나 있었어요. 화룡 땡땡이라고 그거를 풀었었는데 제가 그거 풀 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걸 제가 9월 달에 아마 특히 화룡 땡땡 같은 거는 그 미적분 진짜 어려운 문제집이거든요. 그거 미적분 진짜 킬러들만 있는 문제집인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푸니까 저 그거 한 권 다 푸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안에 그거 그냥 한 권 다 끝내고
강의도 몇 개 안 봤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풀면 되지 하면서 풀었던 것들이라 약간 긴가민가한 것들 아니면은 그냥 왠지 내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푼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만 약간씩 강의를 참고했기 때문에 강의 보는데도 시간 많이 안 걸렸고요. 그래서 그냥 주말 하루 날 잡고 그냥 그거 한 권 이렇게 끝낼 정도로 되게 쉽게 끝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딥마인드는 그거는 좀 걸렸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네, 아실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회자되는데 그거를 넘을 거는 사실 이제 나올까 싶어요. 네, 다 그죠. 자작문항에다가 그죠. 난이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활용 땡땡은 문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딥마인드는 그 당시 문제수가 그래도 권당 거의 200문제씩 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빨리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것도 한 과목당 일주일 안 넘겼던 것 같아요. 한 5일 정도 강의까지 다 듣는데 포함해가지고 5일이면 끝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엄청 날을 완전 많이 가셨네요. 네. 그리고 파이널 때는 실무 위주로 거의 학습을 했는데 특히 제가 한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파이널 시즌부터는 저희 병훈 선생님 현강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병훈 쌤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서 이렇게 다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 인간 그 시절에 호영혼제였으니까 그냥 둘 중에 이제 두 분 중에 시간 맞는 타임으로 갔더니 그냥 병훈 쌤이었을 뿐인 건데 어쨌든 그때 컨텐츠도 어쨌든 병훈 쌤 똑같고 해가지고 호영혼제 컨텐츠들 풀었는데 그 당시 강대 K 일주일에 하나, 그다음에 더 K 27이라는 하프 모의고사 하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파이널 브런치 엔제 요거 매주 글쎄요 한 60문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엔제 50개에다 이것저것 플러스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매주 주시니까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다 먼저 끝내고 남는 시간에는 거의 매일 실무 하나씩 그냥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실무는 또 되게 다양하게 푸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실무 그냥 하나씩 다 풀어보고, 네 엔제는 좀 그냥 자기가 일단 듣는 선생님 거만 위주로 일단 풀어보고 그냥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몇 개 정도 얻는 식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출이다. 근본적인 실력은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희 람다 조기님께서는 네.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저희 무엇을 풀어야 할까? 네네. 저는 컨텐츠와 관련된 고민으로 거의 수험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번뇌를 안고 살았었는데요. 제가 모종의 사유로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바람에 과탐런을 고등학교 3학년 중간에 갑자기 진행해 버립니다. 과탐런. 네, 사탐에서 과탐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육모 보고 바꿨나요? 육모를 과탐을 제대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낼 때 그때까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네. 사탐을 볼까 과탐을 볼까. 네. 근데 둘 다 준비가 된 상태였나요? 그러면? 네. 와우. 과탐은 그렇게 준비되진 않았었어요. 와. 육모 한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던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과탐 하나 사탐 하나였나요 원래는? 아니요 사탐, 원래 사탐이었어요? 사탐 두 개였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버려가지고 과탐으로 과탐으로 바꿨구나. 바꿨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사실 탐구 과목을 4개 말고도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찍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에 집중할 수가 없고 풀어야 할 컨텐츠도 많은 거예요. 개념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저는 세계지리랑 경제를 원래 했었는데 세계지리를 하다가 한국지리를 했다가 갑자기 정치화법을 건드려 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컨텐츠가 계속 쌓이고 하루하루 무엇을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춘식조교님과는 다르게 다른 강사들의 엔제를 못 풀었었거든요. 거의 정병호 선생님의 현강 하나만 가지고 믿고 따라갔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엇을 풀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어야 해요. 물론 정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 그 브런치라고 하는 엔제가 있었어요. 브런치라는 엔제가 그 엔제스러운 사설 문제스러운 저희에게 어떤
그 정병호 선생님의 시선을 가르쳐주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기출 문제도 계속 섞어주시고, 그리고 수업에서 나갔던 본교재들을 브런치에 당시에 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습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춘식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출을 빨리 끝내고 뭐 엔제로 넘어간 다음에 실무로 넘어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한 번에 딱 끝내는 건 없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컨텐츠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각자 판단에 맞춰서 지금 내가 칼을 갈아야 하는지 나무를 갈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끝없는 컨텐츠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추천해 주실 그런 게 있을까요?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뭐 아니면 등급으로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성적을 가지고 무슨 컨텐츠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 수학을 갑자기 만점을 맞았었어요. 그때 정병호 선생님을 그 동네 학원 수학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건데, 수학 문제 성적이라는 거는 수학 성적이라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험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는 능력, 시간 안배를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성적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수학 실력 자체가 반영된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제 여기까지 풀고 이거로 가는데 이상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서 컨텐츠들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개념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 내가 아직도 이런 개념을 뭐 좀 부족하네, 그러면 개념으로 그냥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강만 다시 보아서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뭐 문제를 풀었는데 기출 문제 이게 변형된 거다 했는데 그 기출을 몰라. 그러면 기출 문제로 돌아가서 기출을 이제 다시 한번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번에 이걸 딱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갔다, 이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성 단원의 문제를 푸는데 뭔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프로메테우스로 돌아가서 미분 가능성 파트를 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게 기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바로 기출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불명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해라 이런 식의 지침이 아니라 학생분들 각각이 판단을 해라 이런 건데, 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각각이 본인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선생님이 뭐 그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몇 등급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밖에 없고, 너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걸 모르는 거야라는 추측밖에 못해요. 그 판단을 제일 섬세하고 제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일단 기출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다면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은. 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요. 반복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정말 있는 대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이널 기간에 네. 그 시중 실무 도장 깨기 그런 식으로 오. 그냥 그 있는 실무 없는 실무 다 그 정말 너 이 회차 이거 풀어봤어라고 하면 다 그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읽을 정도로 오. 그 파이널 시즌 가서는 진짜 그 보이는 실무마다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주로 인간 강사들 엔제 위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디 북스 출판사 이렇게 이름만 걸고 판매하는 것들은 인강 찍는 분들보다 약간 책임감이 좀 덜한 문제들이 가끔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강사분들이 내는 엔제가
그래도 이제 너무 이상한 문제가 없이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엔젤을 풀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권이 있으면 1단원 있고 2단원 있고 3단원 적분법까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적분법 단원을 푸는 날이라서 적분법을 오늘 다 푼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적분법 다시 풀려면 한 권을 다시 또 풀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적분법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적분법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복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네. 저는 그 엔젤을 단원별로 좀 나눠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랑 난이도를 좀 고루 노출시켜야 아, 그 좀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약한 부분 이런 거 좀 잘 파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다양하게 노출시켰다는 게 혹시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수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계산은 많지만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계산 연습한다 치고 그냥 그 별로 안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특 한 10문제에서 20문제 풀고 이제 또 어려운 엔제 그런 거 있으면 여기서는 이거 한 어디 단원에서 10문제 또 어디 단원에서 10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엔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엔제 이거를 뭐 일주일 안에 이렇게 끝내야지 하고 이거 A 풀고 그다음 B로 넘어가서 B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A의 1단원과 B의 2단원과 뭐 이런 걸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셨다는. 저 스스로 약간 그 모의고사처럼 네. 모의고사는 모든 단원이 고루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비율 조정을 했는데 아, 근데 그게 사실 그러면 사실 신경 쓰기 하나도 많아져서 조금 번거롭기도 한데 에스컬레이드는 그거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를 네. 약간 이용하면 좋다. 하프 모의고사가 사실 시간 제고 푸는 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 100분 운영하는 거랑 아무래도 너무 작은 규모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시간 연습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100분 동안 그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야 꼭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분 동안 그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간 생각하지 않고 그 엔제처럼 그냥 많이 풀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징징이 조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풀어야 하는가? 우선은 기출에 집중을 하되 파이널 땐 최대한 그냥 닥치는 대로 풀어라.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막 그렇게 뭐가 중요하고 어떤 그죠. 게 푸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기출 많이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지금 어느 그냥, 정도 실력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그냥 그런 느낌. 굳이 막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다 부차적인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대체로 수험생이 생각하는 퀄리티는 그 실제 퀄리티와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보면 맨날 그거 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아 믿고 거른다 뭐 이런 거. 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 비슷한 얘기일 텐데 학교에서나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거나 할 때 뭐 본인만의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조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복습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 볼 때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아니면 나는 어떤 점이 눈여겨봐서 좋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좋다 뭐 그런 것들 본인만의 공부 방법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제일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파이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규율을 세워서 그 규율 속에 자신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저 조교는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하네? 그럼 나도 안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 학교 수업 중에서 들을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듣기도 하시면서 이제 최대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각자 판단을 하셔서 자신만의 전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수학 문제 오답을 하다가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요. 토익 오답 문제를 오려가지고 네. 공책에다 붙이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써요. 제가 수학 공부를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었죠.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이전에.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직업적인 걸 수도 있는데 문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캔해서 네, 스캔해가지고
계속 네 그러면 갤러리에다가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저장한 폴더가 계속 보세요. 한 번에 딱 끝내고 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모른 거는 다시 봐야 돼요. 네. 그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고3 때 되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각자 이제 자기가 막 수학 문제 특히 어려운 걸 풀면은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풀어봐. 단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뭐 풀어봐라. 아니면 이 문제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그냥 그 문제가 진짜로 좋아가지고 아 이건 다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엄청 어려운데 나는 풀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문제들을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은 단톡방에 그 문제 사진이 엄청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풀고 토론하고 하면서 또 학교 오가는 버스에서도 그냥 그 사진 찍은 문제들 다시 보고 저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올릴 용도가 아니더라도 특히 제가 파이널 기간 중에 저희 선생님들 모의고사 되게 진짜 저희 선생님들 모의고사가 진짜 좋은데 네, 풀다가 이거 문제가 되게 중요한 지점을 묻고 있는데 나는 못 풀었거나 아니면 좀 막혔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것들은 람다 조교님 하신 것처럼 저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정리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실제로 수능 전날 그걸 다 쭉 뽑아가지고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오답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꿀팁 같은 거는 사실 자기 성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가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사실 성적만을 위해서는 그냥 들을 필요 없는 수업들은 안 들어버리고 그냥 대놓고 이제 다른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선생님이랑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 막 외워가지고 실제로는 교과서를 펴놓고 있지만 수업을 안 듣고 그냥 그거 이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그냥 뒷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문제집 풀 수도 있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선생님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현명하시네요. 이게 정말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처음엔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네. 아무리 하다가도 그게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생기면은 장기적인 1년을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사실 그래도 원만하게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으로나 마음 심리적으로나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추식종이 하신 말씀처럼 이 다 두루두루 괜찮게 지내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 전 여러분들이 친구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이제 N수생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을 모으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술 동아리라고 했는데 학술 동아리에서 뭘 하냐면 논문을 읽어온 다음에 발제를 해요. 논문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워가지고 이걸 요약을 하고 있는 건데 질문을 막 받은 다음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전 이게 너무나도 학습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느낀 거가 예를 들어서 현역일 때 다른 친구들이 어떤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와서 어떤 실전 개념을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춘식조교님처럼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좋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풀던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의 말 중에서 이거는 필요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바로 상호작용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활용해서 네, 학습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호작용. 그러면서 자기가 뭘 몰랐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상호작용을 하면은. 네. 그리고 자신들도 사실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가르치는 경험도 좀 해보세요. 사실 이게 현역만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수생이 되게 되면 맞아요. 사실 다 갇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현역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니까 맞아요. 막 공부한다고 그냥 말 걸지 말라고 하고 이어폰 끼고 하지 말고 음, 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거 풀어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섞지 않은 채 그것들을 굉장히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시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제 현역 학생들 분들 이제 그저 과외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 같은 걸 좀 해봤을 때 현역 정시 파이터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정말 그 지점이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상담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그럼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그렇게 방해물이라고 결국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일단 그 인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학교를 아침 8시 40분까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교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매일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했을 때 제 대답은 아니오거든요. 학교가 없다면 저는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이 되게 학교가 가져다주는 장점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가면 사실 그 급식도 결국에 공짜니까 밥도 그냥 주고 이게 되게 사실 좋은 부분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현역 입장에서는 사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들 막 자기 훈수 두고 막 이러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을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인데 맞아요. 근데 그걸 인식을 한번 바꾸면 그냥 아무렇지 않아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걸 이제 신경 쓰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냥 최대한 그냥 어쨌든 주어진 환경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또 생각이 난 거가 전 내신 기간을 굉장히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은 안 좋지만 내신 수시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선택 과목들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뭘 하려 그랬었냐면 한국지리의 지구과학 2를 보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국지리의 지구과학 2를 골랐었거든요. 물론 결국에 고3 때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때 오히려 뭐 물리학 2랑 지구과학 2를 해가지고 내신 기간에는 사실 지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 내신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신 기간에 한국지리랑 지구과학 2랑 언어와 매체 그리고 미적분 과목 봤었는데 그때 내신 기간이 된 김에 한번 지엽도 한번 쑥 훑고 수특도 한번 풀어보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내신도 지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이라고 해서 막 옆에 애들은 공부하는데 난 다른 거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한번 나도 그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한번 뭐 지역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쌓여있는 컨텐츠들을 정리해 본다든가 능동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뭔가 수시를 준비할 때도 지엽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그냥 네. 한번 훑고 나면 네. 사실 시험을 본다는 거 그 자체가 큰 압박감, 그 단기적인 시험 앞에서 그 14일이나 올해 장기적인 시험 앞에서 그 긴 거거나 그 다가오는 체감이 달라서 사실 몰입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4일 뒤에 시험이라고 하면 더 엄청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그걸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여기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특히 정시 파이터 분들 내신이라고 다 버리지 말고 자기가 보는 수능 과목은 내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처음엔 내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 전까지 성적이 안 좋아서 사실 수시로는 크게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정시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내신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2 때 사실 저희 내신 과목이 그 당시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2, 그 다음에 과탐 3개, 물원, 화원, 지원인데 이게 사실 내신 공부를 하는 것과 수능 공부를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 그 정시 공부랑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그때 준비를 했던 것이고 돌이켜 보면은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단기간에 어쨌든 시험을 앞두고 하는 공부라는 게 정말 몰입이 확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 사실 내신 문제집도 이렇게 많이 풀어본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됐고 그거 고3 때 하려면 사실 좀 시간 아까운 측면도 있고 내신 문제집 막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시간 아까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정시 파이터, 현역 정시 파이터들 보면 그런 거 잘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던데 그런 거 이제 고2 때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신 준비할 때 그런 것도 그냥 다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학교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할 방법이 너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각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저는 목표 의식과 동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목표 의식이 없으면 이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뭐 목표가 없으면은 중간에 흔들리기도 쉽고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하기 싫다는 생각도 계속 중간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에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확고한 목표 의식. 내가 올해 안에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서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하는 확고한 목표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람다 주기님은 한 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개 말씀해 네, 주셔도 집합으로 원소 3개인 집합 말하겠습니다. 네,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합인데요. 목표 의식과 흥미와 이제 몰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게 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굳이 반인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목표 의식이 있으면은 거시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흥미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몰입이 있으면은 당장 핀 다음에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힘인 목표 의식 그리고 흥미 그리고 몰입이 중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라서 뭐 할 말이 없네요. 몰입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몰입 중요하죠. 주어진 시간 안에 네, 확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몰입 이론 같은 거에 따르면은 사실 몰입이 또 흥미와 관련이 있고요. 목표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몰입하는 경험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징징이 조교님은 아까 그 말씀하신 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좀 더 집중했는데요. 저는 그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슨 약점이 있는지 그걸 부원하기 위해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그 되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되게 막연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뭐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연간 커리큘럼 그걸 꼭 따라가야만 성적이 나오게끔 이제 되게 광고나 그런 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보단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찾아서 스스로 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메타인지가 선행되지 않고 나서 그런 걸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이제 또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난 이걸 분명히 했는데 지금 난 이걸 분명히 끝낸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뒤도를 보면서 달려나가는 느낌으로 메타인지를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게 그 발전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리입니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살짝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들 똑같군요. 자, 이제는 2부 느낌으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는 공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공부 외적으로도 사실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먼저 입시 기간에 첫 번째 주제는 입시 기간에 휴식이 굉장히 저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휴식을 취했는지 얼마큼 휴식을 취했는지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춘식 조교님부터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휴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 곧 휴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 일과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평일에는. 그래서 주말에 잠을 보충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1시 반쯤 매일 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서 주말에는 한 아침 10시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독서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말에 잠 조금 더 자는 거 이게 휴식이었고요. 근데 뭐 스트레스 관리는 그냥 뭐 오며 가며 음악 듣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한 수험생활 막바지쯤 되니까 한 구모 끝나고 한 10월 이때쯤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 수능 보면 좋겠다.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들었었는데 근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쯤에는 못 견디고 딱 하루 주말이었어요. 주말에 그 독서실에 가다가 아침에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거 도저히 이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이게 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독서실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돌아와서 마음이 불편한 건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쳐요. 근데 다시 간 거는 살짝 근데 다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저희와는 다릅니다. 이게 워낙에 좀 간절했기도 하고 왜냐면 일단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오늘을 더 치열하게 살게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그 치열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 쉰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휴식 의도적으로 이렇게 취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잠. 네. 어떻게 보면 그 하루 반나절이 약간 슬럼프이자 아닌 약간 그런 기간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슬럼프는 전체적으로는 없었나요? 슬럼프요? 슬럼프가 있던 적이 좀 있었는데 뭐 잠이 계속 와서 많이 잤다거나 아니면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성적이 안 나와서
이것도 뭐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3월 고3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는 되게 잘 봤어요. 그때 진짜 제 인생 커리어 하인데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3등급, 물리 1 만점. 영어는 계속 3등급일까요? 왜냐면 영어는 그 서울대 정시는 맞아요. 영어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의대 갈 생각도 없었고 해서 영어는 그냥 아예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안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나머지 과목이 다 만점이 나왔어요. 와. 산모는 과탐 2 과목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국수 탐구 하나 만점이 나오니까 커리어 하이였는데 4월 모의고사가 제가 수학이 7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3점짜리에서 계산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15분 잡아먹어서 말리고 도형 문제 하나 끝까지 안 보여서 또 시간 왕창 쓰고 못 풀고 이래가지고 말려버렸구나. 예, 76점이 뜨니까 그 4월 한 달이 좀 네, 계속 침울하고 좀 슬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그래도 초반에 슬럼프가 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네. 아니요. 이어서 해볼까요? 저희 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 네. 네, 바로 그냥 이어서. 전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정신 승리. 가스라이팅인가요? 네, 스스로 가스라이팅.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지가 그냥 내가 내 실력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성적의 정규 분포 중에서 제일 최악으로 찍힌 시험일 뿐이다. 웬만해서는 그 다 중앙에 찍히다가 그냥 한 번 데이터가 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 승리를 했고요. 네, 왜냐면 사실 뭐 어쩌겠어요. 이미 성적 받은 맞아. 거고 실제로 이게 사실 그 시험 중간 안에서 시험이 말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를 제가 동시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서 그냥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면서 매일 그냥 공부 이어나갔던 것 같고요. 비슷하게 제가 육모도 좀 망했었는데 육모는 국어를 좀 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국어를 좀 했어요. 좀 했는데 육모 때 갑자기 2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과탐도 그때 망했었고 물리원 같은 거 제가 잘 못 봤었는데 그게 사실 육모 날에 늦잠을 자서 시계를 못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겠어요. 사실 시계 없어도 잘할 사람들은 잘 보고 그냥 사실 시간 안에 그냥 끝낼 사람들은 끝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육모 망한 거를 그냥 시계 탓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한 거죠. 이거 시계 없어서 망한 거다. 시계 있었으면 내가 이거 중간에 국어 시험 보다가 제가 고전 시간에 말려 들어갔었는데 그 고전 시간 이거 그냥 적당히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넘겼을 거니까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그치 할 건 해야지 하면서 그냥 또 매일 그냥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멘탈 나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네, 아닐 거야 그냥 묵묵히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람다 조교님은 혹시 네, 저는 휴식을 취하는 경험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4월 정도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땐 야자를 가지 않고 부모님한테 독서실 하나 끊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독서실에서 그냥 게임만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거가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은 꿈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꿈이 살짝 학벌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연구 직종을 희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야자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한번 하더라도 그 휴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휴식은 많이 취했어요. 뭐 야자를 하다가 하루는 그냥 2교시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리고 아니면 이제 주말에 야자 아침 9시에 시작하거든요. 사실 오전에 간 적이 전 없어요. 일요일에는 참고로 야자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휴식을 취했지 그 휴식이 이틀 이상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너무 힘들면은 그냥 팍 돌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별로 안 쌓였고 이제 좋은 친구들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파민으로 가득 찬 수험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슬럼프 관련된 얘기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네네네. 저는 슬럼프가 과탐런 관련해서 하나가 있었어요. 아,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기후 파트가 있어요. 기후 파트. 기후 쪽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풀이 방법도 전혀 모르겠고 뭔가 계속 풀 때마다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수학 같은 거는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해답이 보였는데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슬럼프가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유로 작용해서 과탐으로 바꿨다. 네, 과탐으로 바꿨습니다. 음. 그리고 그땐 제가 수학이랑 과학에 그 수학 성적이 갑자기 팍 올랐다 보니까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도파민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근데 그러면 그냥 과탐으로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슬럼프가 극복이 됐나요? 그러면? 과탐으로 바꾼 다음에 6월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 좀 하면 오르는 거 아닐까 하고 구모를 봤는데 진짜 50, 50이 뜬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요. 한번 자만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렸을 때 회복을 못해요. 네. 수능 전에 제가 파이널 기간에만 수학 제외하는 과목을 학원을 다녔는데 지구과학 실전 모의고사를 수능 한 5일 전에 봤어요. 네. 막 봤는데 34.1이요. 어이구.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 직전에 슬럼프가 왔었는데 수능 한 이틀 전에 제가 좋아하는 전 좀 작은 동네 사람이라서 동네 애들이랑 어울리고 막 카페 가가지고 공부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경험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나마 뭐 수능을 망치지 않도록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휴식을 통해서 네.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보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극복한 것도 물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제가- 대한 진단을 좀 과격하게 했죠. 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세계지리 때문에 잘 안 나와 슬럼프가 오는데 그걸 내가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과탐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결을 하신 거니까 메타인지가 또 잘 됐네요. 네. 아니요, 그건 메타인지 잘못한 거예요. 과탐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지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지구과학을 푸는데 사실 지구과학이 심했으면 더 심했지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수능 전에 막 지구과학 실무 망하고 내가 왜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서 뭐 여러분 기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고향 친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면 네, 특히 파이널 기간에는 그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냥 맛있는 까까 하나 먹는 게 그게 또 낙이거든요. 수험생활에. 네. 혹시 징징이 조교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이제 제가 월화수목금은 이제 학교를 가고 토요일엔 그 학원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이제 독서실 안 가고 그 집에서 좀 늦잠을 잔 다음에 그 독서실 말고 그 국립도서관에 그 거의 열람실에서 하는 게 그 일주일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늦잠 자는 것과 그리고 저도 친구들도 이제 그냥 재밌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실없는 소리 하면서 점심 먹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수학은 음악 들으면서 하는 게 정말 제 힐링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서부터 네. 저는 그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게 또 하나의 힐링이었어서 저는 그 음악 들으면서 수학 풀기 이게 정말 저에게 큰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독서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또 바로 앞에 이제 학원가 그런 게 형성돼 있으니까 네. 거의 또 코인 노래방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딱 두 곡 부르고 오면 이제 밥 먹고 딱 두 곡 부르고 다시 독서실 가고 그러면 이제 딱 시간 절약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정말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스특 연계로 소설이 있잖아요. 현대 소설 그거 전문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사설 모의고사보다 그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9월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험생한테 책 읽는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맞는 공부 방법이라면 저는 진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책 읽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전문 읽으면. 네. 그래서 그것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고 아니면 제가 진짜 그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아까 독서실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그날따라 너무 하기 싫어서 그날 이제 그 마리오 파티 잼버리라는 게임이 나온 적 있었어요. 네. 작년에. 그래서 그때 너무 하기 싫어서 그 딱 유튜브를 켰더니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그거 한 생방송 영상이 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유튜브 시청 기록 스크린샷까지 찍어놨는데 한 10월 15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날 이제 그냥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때 그때 딱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이 된다면 그 정도는 이제 놀아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슬럼프는 있었나요? 슬럼프는 제가 이제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때 굉장히 쉽게 나왔잖아요. 네. 제가 근데 또 그때 수학 실수를 해서 제가 수학을 살면서 2등급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아, 그리고 이제 물리가 더 심했거든요. 네. 물리가 이제 2등급 블랭크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다. 그때 제가 물리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때 또 실수를 해갖고 근데 또 이제 그때 수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아. 이제 죽어도 납치되는 걸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적이 그-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실력이니까 네. 내 실력을 믿으면 어떻게든 내 실력대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시험 탓도 조금 있고 그리고 시험 탓과 이제 저를 믿는 거죠. 이제 내 실력이 내가 지금까지 푼 물리 모의고사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죠. 네, 그런 믿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짧게 만약에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다시 돌아가면 아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한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친구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공부를 고2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그냥 놀았으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그냥 같이 그냥 노는 친구들 그냥 별로 뭐 노력하는 거 없고 그냥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제가 꼬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한다. 넌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혼자 뭐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시간 때우기밖에 없지 않냐? 너도 같이 공부나 좀 해라. 해가지고 그 친구도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막 처음엔 되게 막 힘들어하고 했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친구도 결국에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할 만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주변에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그냥 동기부여 해주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던 그런 것들이 꼭 네 이건 꼭 해야겠다 싶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우정 그때밖에 못해요 현역. 네, 혹은 다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 수험 생활은 제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정말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거든요.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 보여요. 시간이어서 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간을 한번 거친 사람이랑 거치지 않은 사람이랑 이 이후의 행보도 사실 많이 달라지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람다 조교님은 네, 잘한 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도 여기 춘식 조교님과 비슷하게 제 김땡땡이라고 제 펫을 달고 다녔거든요. 패시였나요? 펫이죠. 네. 그 친구랑 이제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계속 지구과학 원을 같이 치는 친구인데 수험 생활할 때 계속 지엽 얘기를 하고 지구과학은 지엽이 심한 과목이거든요. 개념 얘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지구과학 실력이 같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고 후회하는 것이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선택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을 위주로 했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안 했잖아요. 하하하. 그래서 예,
수능 틀린 문제 수가 지금 한 자릿수인데 7개가 문학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 수능 이후에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이라는 능력을 요새 왜 중요한지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당장 싫다고 해도 점수 따는 데도 중요한 거고 나중에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수능에 있는 거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막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점수를 따야 되는 어떤 과목 중에서 이거는 하기 싫은데 안 해야지 이런 거가 현역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거 없이 고루고루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징징이님은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지금 수학 출제도 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수능 끝나고 나서 게임도 열심히 해봤는데 수능 공부만큼 노력한 대로 성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노력하는 대로 성과를 주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지구과학 2를 선택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사실 많은 투과목 선택자들이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보통 이제 가슴이 시켜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게 남들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네. 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잘 돼도 본인 탓, 안 돼도 본인 탓을 하고 특히나 그 가슴이 뛰는 일이라면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할 중에 하나는 그 비교, 남들과의 비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동기부여를 줄 수는 있거든요. 내가 뒤처질 수는 없지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도 이게 공부만 맞게 한다면 성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마음에 독 같은 감정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 수능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능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한데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남과 비교하려 하고 자기 결점에만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수험 생활 안에서도 되게 슬럼프 등 정신건강 이슈로 공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한 동기부여를 찾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전을 읽어내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기부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교가 진짜 사람을 좀먹거든요. 그렇죠. 뭐 친구랑도의 비교도 있겠지만 특히 뭐 커뮤니티를 한다? 그럼 커뮤니티에서도 비교가 돼요.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은 이거를 다 끝냈네 벌써? 약간 이러면서 그런 글들이 사실 좀먹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네.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네. 게 마케팅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판단하고 있다면 또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라이벌과 어떤 롤모델을 구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벌이라는 게 있으면은 갑자기 스포트를 가지고 따라잡고 싶은 건데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롤모델을 보면서 질투를 한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단지 그 사람을 보면서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압도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막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자존감을 좀먹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이제 좋은 어떤 지침으로서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역 학생분들한테 한마디씩만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춘식주교님부터. 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되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뭐 하셔야죠. 네,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성을 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는데요. 저는 애초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세웠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수를 해서라든지 나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 과목 선택이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투 과목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뭐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이 목표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난 될 때까지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성적이 낮을 때부터도 그냥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거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일종의 답지로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답지라는 거를 맹목적으로 쫓으면 오히려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답지라는 건 결국 저자가 결론을 이끌어낸 자신의 방법을 서술하는 거지, 정말로 이게 유일한 답이라거나 아니면 더 나은 답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얘기한 어떤 주제들 속에서 자신의 공부법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이 내용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서 개인적인 어떤 스스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징징이 주기님 마지막 한마디. 저는 사실 지금 많이들 불안하실 건데, 사실 불안한 거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당연한 일이고, 그걸 좀 다스리면서 공존하시고, 그리고 어떤 성적대에 있든 간에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성과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너무 좋은 말들밖에 없고 너무 다 공감이 가는 얘기들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